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재밌는 역사 상식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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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네가 올래? 네가 갈래? 올레가 여러분 어디서 나왔냐? 제주 올레길이냐? 아니요. 그 축구 응원가잖아요. 원래는 플라멩고 춤을 출 때 댄서가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은 감탄사였어요. 올레! 하는 감탄사. 그거를 아일랜드 축구 팬들이 그걸 듣고 자기네들 응원할 때 그걸 쓴 거예요. 축구할 때. 아일랜드, 영국 옆에 있는. 골 넣었을 때, 축구를 화려한 플레이를 보일 때 올레! 올레! 한 게 축구의 응원가가 됐습니다. 지금도 아일랜드 축구 응원가는 우리가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는 것 같이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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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자, 월드컵이니까 이제 월드컵의 역사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구가요. 누가 만들었냐? 이건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굴러가는 동그랗게 생긴 거를 발로 차는 거는 전 세계 어디나 있었어요. 이게 뭐 도구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냥 돼지 오줌보가 있으면 그 차면 그게 축구예요. 그래서 누가 원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건 확실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축구 룰, 뭐 전반 후반 45분 45분 11명 11명 하고, 이 룰은 영국이 만든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축구의 종주국은 영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요, 영국도 축구를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특히 이제 바다 건너에 있는 자기의 그 적국, 뭐 덴마크 이런 국가와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 승리를 한 경우에는 덴마크 병사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축구공같이 뻥뻥 차고 놀았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축구를 영국 전체가 다 하긴 했어요. 근데 동네마다 룰이 달랐던 거예요. 뭐 이 고스톱도 동네마다 다 이게 룰이 다른 건 저도 안 쳐서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요. 약간 교통 정리가 필요했어요. 영국에서도. 그래가지고 1863년에 야! 동네에서 영국에서 축구하는 애들 다 모여. 런던으로 모여. 우리 룰 정하자. 통일된 룰. 해서 1863년에 런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축구의 룰이 정해집니다. 정해져요. 그리고 이 룰을 정한 김에 축구협회를 만들어요. 웃기는 게 뭐냐면 대한축구협회는 KFA잖아요. Korean Football Association. 중국은 당연히 CFA겠죠. 당연히 일본은 JFA겠죠. 영국 축구협회는 뭔지 아세요? 잉글랜드니까 EFA냐고요? 아니요. 그냥 FA예요. 축구협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축구협회다 이거예요. 이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앞에 정관사 더까지 붙여버렸어요. DFA. 유일한 축구협회는 영국밖에 없다. 아유, 그러세요. 그래요. 지금도 영국 축구협회는 DFA예요. 그런데 그 영국이 이제 그 축구협회를 만들었을 때 한 가지 쟁점이 있었어. 뭐냐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공을 발로 차고 경기를 하는 건 맞는데 핸들링, 이 손 사용 여부를 허용하냐 마냐가 막판 쟁점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손 사용 금지를 땅땅땅 결정을 해요. 축구협회에서. 말 그대로 풋볼 어소시에이션인데 손을 왜 쓰냐? 앞으로 손 사용 금지. 너 그 동네 저 동네 손 쓰고 축구하는 거 앞으로 금지해요. 여기에 한 지역이 반발을 하고 축구협회를 탈퇴를 해버립니다. 와! 손도 써야지 왜 손 안 쓰게 하냐? 왜? 그 지역, 탈퇴해버린 그 지역 이름이 럭비예요. 그리고 그쪽 동네 축구를 이끌었던 학교가 있거든요. 럭비 스쿨이라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럭비 리그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럭비가 탄생을 한 겁니다. 자, 그때가 이제 빅토리아 여왕 때거든요. 빅토리아 여왕은 해가 지지 않은 대영 제국을 만든 땅 따먹기의 킹 왕짱이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뭐 지금의 인도, 홍콩 다 영국 식민지로 만들었거든요. 영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니까 앞으로 영국인들이 즐기는 축구도 전 세계로 뻗어나갔겠지요.
요거를 딱 보고 야 이거 돈 되겠는데? 이 축구라는 것의 상업적 가능성을 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였거든요. 프랑스는 이미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 쿠베르탕 남작에 의해 가지고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켜서 올림픽을 운영을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울랄라 이 축구도 우리가 전 세계적인 스포츠로 한번 키워볼까 하면서 1904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FIFA를 프랑스가 만들어요. 맞습니다. 축구 종주국 프리미어리그는 영국이지만 FIFA 월드컵을 주관하는 FIFA는 본부가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운영하고 있어요. 1904년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FIFA를 만들고 좀 운영을 해봤더니 흥행이 안 되는 거야. 왜? 영국이 참가를 안 하는 거예요. 트로트 경연대회에 트로트 콘서트를 했는데 임영웅이 안 오면은 흥행이 안 되잖아 이게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봐 영국 피파 좀 가입 좀 하지. 그랬더니 당시 이 회원국 자격이 뭐였냐면 1국가 1대표팀이었어요. 당연하죠. 우리도 뭐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팀이 하나지 뭐 부산팀도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 당시 이미 뭐라고 할까 개별 국가대표팀이 4개가 있었어요. 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잉글랜드 팀, 스코틀랜드 팀, 웨일즈 팀, 북아일랜드 팀 각각 축구협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얘기해요. 프랑스한테. 뭐 들어갈게. 근데 뭐 1국가 1대표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국가대표가 4개가 있거든. 4개 동시에 가입하게 해주면 들어가지. 피파가 그건 안 된다고 해요. 야 그냥 한 팀만 들어와. 그때 영국이 됐거든. 너희들끼리 잘해보시오. 아하 이 짝퉁들끼리 잘해봐라. 아이고 지들이 무슨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 없이 이제 그 축구를 운영을 하는데 아직까지 월드컵은 탄생 안 했어요. 당연히 트로트 경연대회에 임영웅이 빠지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죠. 그러다가 변수가 하나 발생합니다. 1914년 그러니까 피파가 만들어진 지 딱 10년 후에 바로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축구 발전이고 뭐시기고 지금 총력전이 벌어지는데 무슨 축구입니까 지금. 그런데 이런 전투 과정에서도 축구가 또 한 몫을 해요. 2년 전 제가 세계사 완전정복 처음 1차 대전편 말씀드렸을 때 언급을 해드린 것과 같이 서부전선이 만들어졌는데 서부전선은 있어서도 안 될 최악의 참극이 벌어진 곳입니다. 남북으로 길게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과 또 반대편에는 독일군과 참호전을 어마무시하게 잔인하게 펼쳐진 그냥 하루 일과가 이거예요. 각자 참호에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양측 참호 사이에 있는 빈 땅이 500m 정도 이 공간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휘관이 삑 호각 불면은 양측 참호에서 튀어나와서 그냥 총 갈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호각 빡 불면은 다시 참호로 돌아가고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사람 죽이고 하는 게 4년을 갔어요. 4년을 참호전. 근데 이 잔인한 지옥도였던 참호전 가운데서도 1914년 그러니까 1차 대전 발발했던 그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독일군 참호에서 누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참호 쪽에서도 다시 화답으로 캐롤을 불러줘요. Holy Night, Wonderful Night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래를 서로 캐롤을 부르다가 나와요. 참호에서 총 놓고. 그리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오늘만큼은 우리 싸우지 말고 예수님 오신 날을 기리자 하고 그 다음날 성탄절 12월 25일에는 그 각 참호 사이를 노맨스랜드 무인지대 시체 깔려있죠. 무인지대라고 하는데 500m 여기서 양측에서 축구 경기를 했다고 해요. 그 기록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제가 썼던 책 거침없는 세계사 보면 그 사진 신문 기사 사진은 제가 올려드렸고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검색하면 나오는데 축구 경기를 펼쳐요. 독일이 3대2로 이겼어요. 독일 분데스리가가. 이 소식을 듣고 양측 수뇌부가 격분을 한 거예요.
이것들이 전쟁하라고 지금 보내놨는데 뭐 축구를 해? 그때부터 총력전이 벌어집니다. 뭐 무자비한 살육전 독가스가 그때 등장을 해요. 하여간 이제 1차 대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차 대전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다시 FIFA는 프랑스가 축구를 부활시키는,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 경기, 이른바 월드컵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전쟁 갓 끝낸 유럽 국가들이 축구는 무슨 축구예요 지금. 그러니까 월드컵 논의가 진전이 안 돼요. 프랑스는 FIFA는 계속해서 이제 월드컵을 추진을 하는데 독일 박살났죠. 완전 석기 시대로 돌아갔죠. 영국도 승전국이지만 말이 승전국이지 나라 거들났죠. 프랑스는 솔직히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차 대전에. 프랑스 전체 국민의 8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축구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제 올림픽은 계속 열리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쿠베르탕 남자기. 쿠베르탕도 프랑스 사람이에요. 3대 피파 회장. 이게 이제 월드컵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줄리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월드컵의 아버지. 지금 월드컵 컵 있잖아요. 우승컵. 동그란 지구본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그거 이전에 있었던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줄리메 트로피라고 했거든요. 줄리메 상. 줄리메가 너 지금 졸리냐? 졸린다며가 아니라 프랑스 사람 이름이에요. 월드컵 1회 대회를 개최시킨 프랑스 사람. 이 쿠베르탕이랑 줄리메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같은 프랑스 사람인데도. 서로 질투하고. 올림픽 하나면 되지 또 무슨 월드컵을 만들려고 해. 야, 쿠베르탕 지금 우리 월드컵 지금 질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쿠베르탕, 근대 올림픽을 부활한 쿠베르탕이 줄리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뚜루뚜루. 알로? 어이, 줄리메. 그냥 월드컵이란 거 만들지 말고 우리 올림픽 조직위원회 밑에 산하 기구로 들어와. 그랬더니 줄리메가 무슨 얘기 한줄 알아요? 명언을 했어. 축구는 이미 올림픽의 한 종목으로 들어가기엔 너무나 위대한 스포츠가 됐다. 그리고 너희 올림픽은 아마추어만 갈 수 있다며. 축구는 아마추어만 들어가서는 세계적인 누가 진정한 챔피언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추어건 프로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FIFA는 올림픽과는 다른 단일 축구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 것이다. 선언을 했지만 전쟁 끝난 다음에 누가 1회 대회를 개최하겠다.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근데 그때 저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에서 손을 들어요. 저기요. 우리 우루과이가 1회 대회에 열면 안 돼요? 근데 우루과이가 왜 신청을 하려고 했냐? 지도 한번 보세요. 우루과이가 굉장히 불쌍한 위치에 있는 나라예요. 왜? 양 옆으로 아래 위로 거대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 낑겨 있는 나라거든요. 낑겨 있다는 건 경상도에서 드리고 끼어 있는 나라거든요. 중간에. 그리고 이 우루과이가 한 번은 스페인 식민지가 됐다가 또 한 번은 포르투갈 식민지가 됐다가 마지막에는 브라질 식민지가 돼요. 아시다시피 브라질은 포르투갈 식민지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루과이, 불쌍한 우루과이는 식민지의 식민지였던 거예요. 아유, 불쌍해. 근데 마침 곧 독립 100주년인데 뭔가 성대한 우리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이벤트가 없을까 하다가 대서양 건너에서 월드컵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당시 이제 올림픽도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만 개최를 했지 그 이외 국가는 개최를 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적인 스포츠를 우리 우루과이가 개최를 하자. 그래서 뭉개졌던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자라고 얘기를 해요. 줄리메한테. 줄리메는 지금 유럽 국가들은 한 군데도 지금 월드컵을 1회 대회를 개최 못하겠다고 해요. 근데 저 밑에 있는 남미에 있는 국가에서 자기네들이 열어주겠다고 하고 모든 경비까지 다 대주겠다고 해요. 그땐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 티켓 다 끊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줄리메와 우루과이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1930년 드디어 월드컵 제1회 대회가 남미 우루과이에서 개최가
됩니다. 개최가 돼요. 그런데 월드컵 가지고 전쟁까지 벌인 일도 있었다는 거 아세요? 아니, 축구는 전쟁이다가 아니라 진짜 국가와 국가 사이가 총 쏘고 전쟁을 한 일이 있었어요. 언제냐? 바로 1970년도 멕시코 올림픽 예선전이었는데, 자, 지도 한번 보실까요? 중미, 그러니까 남미와 북미를 이어주는 얇은 허리, 개미 허리와 같은 중미, 센트럴 아메리카. 거기 보면요, 이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있죠? 보면은 엘살바도르가 굉장히 작아요. 엘살바도르가 왼쪽에 있고 온두라스가 오른쪽에 있어요. 온두라스가 5배가 더 커, 영토가. 근데 인구는 더 없어요. 이 조그만 엘살바도르는 인구가 300만 명. 땅덩어리가 5배가 더 넓은 온두라스는 200만 명. 널널하죠, 온두라스. 그러면 이 엘살바도르는 정말 박 터지는 콩나물 시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못 사는 엘살바도르 국민이라고 하면 뭘 할까요? 땅 넓은데 온두라스로 슬슬 몰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밭 깔고 살겠죠. 이거를 온두라스가, 야! 방 빼라고 불법 체류자들, 너가 나라로 돌아가. 너가 나라가 콩나물 시루고 먹은 그건 아이돈 캐오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탄압을 하다 보니까 슬슬 두 나라가 감정이 악감정이 된 거예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그러던 와중에 빰빰 1970년 멕시코 올림픽 예선전 대진표가 두 나라가 됐네. 엘살바도르 대 온두라스, 온두라스 대 엘살바도르. 예선전 1969년에 열립니다. 이건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예선전이었어요. 참. 홈앤어웨이 경기니까 이제 각 팀이 다른 나라로 한 번씩 가는 그런 경기였겠죠. 첫 경기 엘살바도르 대표팀이 온두라스에 가서 어웨이 경기를 펼칩니다. 뭘 했는 줄 알아요? 온두라스 국민들이 엘살바도르 대표팀이 묵고 있던 호텔에서 주변에서 24시간 파티를 열어요. 소리치고 빡빡빡빡 새벽 2시 3시 잠을 자겠나요? 못 자죠.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제대로 되나? 첫 경기는 그래서 온두라스가 이깁니다. 그랬더니 엘살바도르에 있던 한 소녀가, 축구 광팬 소녀가 권총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자기 대표팀 졌다고. 그 정도였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제 온두라스 팀이 엘살바도르로 건너가요. 이건 실제 상황이었어요. 온두라스 대표팀이 묵고 있던 호텔 주방장이 온두라스 대표팀이 먹는 음식에다가 설사약을 집어넣어. 축구하다가 잠깐만 저 선수 드리블하고 하다가 갑자기 지금 라카 쪽으로 튀어가고 있습니다. 웬일일까요? 설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요. 두 번째 경기는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이겨요. 1대1이에요. 한 경기 남았어. 한 경기. 이거는 정말 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진짜 전쟁으로 번져요, 이건요. 그래서 FIFA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중립지대에서 마지막 3차전 하자 해서 월드컵이 개최가 되는 멕시코로 불러요, 두 팀. 야, 너희 나라에서 안 되겠다. 멕시코로 부른 다음에 멕시코에서 3차전을 펼치는데 관객 안 받습니다. 난동 부릴까봐. 그러니까 약 최소한의 관객만 받고 경찰력을 투입을 하는데 경찰이 관객보다 더 많았어요. 결과는 엘살바도르가 이깁니다. 온두라스가 탈락을 해요. 전쟁이에요. 온두라스가 국민들이 뭘 하냐면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 있던 불법 체류자들 있잖아요. 엘살바도르 불법 체류자들. 린치를 가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을 해요. 그랬더니 엘살바도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공군기가 날아가가지고 폭격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여객기에 폭탄 달아가지고 날아가서 온두라스 수도에 있는 공항을 폭격을 해요. 빵. 전쟁 시작이에요. 이제 정규군이 전투에 개입을 합니다. 온두라스 정부군과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정부군이 실제로 전쟁을 시작했어요. 나라 대 나라, 축구 때문에. 이 동네의 짱은 누구예요? 미국이죠. 미국이 우리 앞마당에서 너희들 뭐하냐? 야, 지금 당장 전쟁 안 끝쳐! 해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100시간 만에 전쟁이 끝납니다. 양측 다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미국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100시간 만에 끝난 전쟁이라고 해서 100시간 전쟁 또는 축구 전쟁이라고 지금도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월드컵 때문에 국가 대 국가 전쟁이 벌어진 케이스도 있었다. 꼭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축구 전쟁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월드컵 얘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의 첫 월드컵 참전기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때였거든요. 정말 눈물겨운 스토리였습니다. 그 잠깐 말씀드릴게요. 1954년이라고 하면은 6.25 전쟁 끝난 지 1년이 안 된 때였어요. 나라는 정말 쑥대밭이 된 상태였죠. 그때 이제 그 아시아 지역 예선전 티켓이 3장이 배치가 돼요.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다음에 한국, 일본 이렇게요. 중국은 바로 포기해요. 왜? 중국이 너무 축구를 못하는 거 자기도 알았거든요. 중국은 지금도 그 14억 인구면은요, 마라도나, 펠레, 손흥민이 몇천 명은 나와야 돼요. 14억에서. 근데 아직까지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이유가, 이거는 미군 보고서에서 나온 말인데,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원래 1가구 1자녀 정책이었잖아요.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한 가구에 한 자녀. 두세 낳는 집안도 있었어요. 그 둘째, 셋째는 호적에 안 올려서 유령으로 살아가야 돼. 이러다 보니까 한 명이니까 자녀가 외아들, 외동딸 오냐 키워가지고 너무나 개인주의에 빠졌다. 그래서 전투력이 떨어진다라는 미군 보고서가 있는데 그게 축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중국은 혼자 개인 플레이하는 종목은 날고 기어요. 탁구, 육상 날라다니죠. 근데 집단으로 하는 스포츠는 망해요. 축구가 대표적이죠. 축구는 11명이 한 팀으로 뛰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 1954년도에도 축구만 하면 망신당하고 오는 거야, 중국이.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해요, 월드컵을. 티켓은 몇 장 남았어요? 한국과 일본 2장이죠. 그렇습니다. 한일전이에요. 사상 첫 한일전인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 선수들이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하지 말아라. 많은 분들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친일파 등용 이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도 친일파로 알고 계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을 진짜 싫어했어요. 진짜로. 요거는 팩트. 우리가 독립한 지 얼마 됐다고 일본 애들이 우리 땅에 발을 들이는 거 난 용납 못한다. 해요. 그리고 만약이라도 우리가 지면 어떡할래? 해요. 그래가지고 당시 대한축구협회장이었던 장택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카카, 그러면 홈 앤 어웨이 경기니까 한 번씩 각자 나라 가야 돼요. 우리가 일본 한 번 가고 일본도 우리나라 한 번 오고 예선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카카, 뭐냐? 2경기 다 그러면 일본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지면 네가 책임질래? 망신 어떡할래? 장택상도 그게 문제였어요. 2경기 다 도쿄에서 했는데 다 지면은 이거는 누가 책임지냐고.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를 이제 뽑긴 뽑는데 누굴 뽑냐면 현역 병사들을 뽑았어요. 각서를 쓰게 만들어요. 만약에 일본 가서 졌다. 그러면 우리는 현해탄, 대한해협에 다 빠져 죽겠다라는 각서를 써요. 그 각서가 지금도 우리 박물관에 남아 있어요. 보여줘요. 다 죽겠다고 합니다. 꼭 이기고 돌아와라. 해서 이제 일본으로 떠나는데 첫 한일전을 하려고 1954년이에요. 우리 6.25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요. 일본까지 갈 비행기표 돈이 없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제1교포들이 들었어요. 제1교포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가지고 비행기 값 사라고 돈 보내준 거예요. 비행기표 살 돈이 생겼어. 문제는 양복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지인들한테 양복을 다 빌려 입었어.
그 당시 기록 사진 보면요. 대표단이 입고 있는 양복이 다 달라요, 색깔이. 각자 빌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축구화가 없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축구화가 있겠나. 그래서 축구화를 급하게 만들었는데 목조 축구화였어요. 물론 위는 가죽이고 이 밑창이랑 스파이크가 목조였어요. 나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 그거 가지고 축구가 되나. 스파이크가 나무다 보니까 뛰다 보니까 나무가 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이 안쪽으로 튀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못에 발을 찔리고 양말 피 철철 흘러지고 이 상태로 지금 출국을 하게 생겼어, 지금요. 그것도 정식 비행기가 아니라 전쟁 끝난 다음이니까 미군 수송기를 빌려 타고 부산 수영 비행장에서 도쿄로 들어갑니다. 첫 한일전을 위해서. 그날이 언제였냐? 부산 수영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간 그날이 1954년 3월 1일 3.1절 날이었어요. 지면 안 돼요. 도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경기를 한 그곳이 어디냐면 메이지 왕립 스타디움이었어요. 일본 왕 이름을 딴 메이지 일왕 왕립 스타디움. 첫 한일전이에요. 우리 역사상 첫 한일전. 이게 정말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일본 땅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태극기가 개항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제시대니까 태극기를 갖고 있으면 잡혀가죠. 처음으로 태극기가 개항이 되고 그 다음에 일장기가 개항이 되고 우리나라 애국가가 처음으로 도쿄 하늘에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감동 그 자체였죠. 지면 안 되는 경기예요. 관객들은 다 일본인들이에요. 조센징 하면서 첫 번째 선제골은 우리가 먹습니다. 1대0 우리가 지기 시작했어요. 당시 이제 그 참가했던 홍덕영 골키퍼를 비롯해서 그때 참가 선수들 대표단 선수들의 말에 따르면 첫 골을 우리가 먹고 난 다음에 다 손을 잡았대요. 여기서 죽자. 우리가 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경기를 치러가지고 결과는 우리가 5대1로 이겨요. 첫 경기. 첫 한일전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똑같은 왕립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예요. 1승 1무로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일본을 꺾고. 와가 아니에요. 그때 이승만 정부의 목표는 한일전까지가 목표였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스위스까지 가게 된 거예요, 지금요. 계획에도 없던. 과연 스위스까지는 어떻게 갈까요? 원래는 계획에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승만의 목적은 한일전을 이기는 것이다. 였는데 우리가 이기고 지금 스위스 월드컵 본선에 나가게 됐지 않습니까? 와. 일단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도쿄로 가서 격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당시에는 국제선은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 그래서 일단 도쿄로 왔는데 예약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표가 모자란 거예요, 지금. 일진이. 선발대가.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표를 샀는데 2자리가 모자라. 표가요. 2자리. 얼마나 황당했을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이 표 2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스위스 못 가는 거야? 아유, 어떡하나. 도쿄 공항에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당시 이제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왔던 영국 부부가 그 스토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대표팀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Excuse me.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우리 자리 2자리 양보할 테니까 이거 가지고 스위스 가시라고. Thank you very much. 해서 그 영국인 부부 덕분에 일진 선발대가 스위스로 갑니다. 근데 50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어요. 직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5박 6일 동안 갔어요. 태국, 인도 여러 군데 격리해가지고 거의 50시간 만에 이제 스위스에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개막식은 열렸어요. 개막식은 이제 열렸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첫 상대가 이제 헝가리 팀이었는데 헝가리와 1차전을 하는 그날 이틀 전 밤에 스위스에 도착한 거예요. 현지 적응이고 뭐가 또 도착한 이후에도 또 숙소 예약을 안 하고 온 거예요, 또. 그러니까 거의 노숙을 할 뻔하다가 겨우
허름한 숙소를 하나 이제 잡아가지고 다 짐을 풀었는데 이틀 전이에요. 지금 첫 경기 이틀 전 시차 적응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좀 쉴 수 있었냐? 아니요. 유니폼 뒤에 있는 백넘버랑 이름이 아직까지 안 붙었던 거예요. 그걸 선수들이 일일이 그 스위스 숙소에서 다 일일이 자기 유니폼을 바느질로 해가지고 이름과 백넘버를 바느질로 붙입니다. 못 쉬어요. 자, 첫 상대 헝가리가 어떤 팀이었냐면 당시는 우승 후보 영순이었어요. 1등. 지금 헝가리와는 달라요. 그때 헝가리가 어느 정도 전력이었냐면 4년 동안 32경기 연속 연승이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리고 당시 헝가리 대표팀의 대표 선수가 누구였냐면 그 푸스카스라는 선수였는데 축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피파가 주는 상 가운데서 그 한 해 동안 가장 아름다운 골을 찬 선수에게 주는 상 이름이 푸스카스 상이에요. 우리 손흥민 선수도 2020년도에 푸스카스 상을 받았거든요. 나이스 골 해서 그 푸스카스가 지금 요때 헝가리 팀 소속이었어요. 그 전력이 어떻겠냐 이거죠. 그리고 당시 이제 헝가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마의 10분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팀과 상대를 하더라도 10분 내에는 반드시 선제골을 넣는다라는 룰이 있었어요. 마의 10분 무조건 넣어 10분이요. 이런 팀과 어디? 대한민국? 코리아? 어디 있는 나라? 그 6개월 전에 그 전쟁 끝난 그 아시아 최빈국. 외신들은 당시 어떻게 그 예측을 했냐면요. 20대 0으로 진다고 했어요. 그것도 잘 봐줘서. 20대 0. 그러니까 50대 0으로 그럼 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한 20대 0으로 한국은 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세계 최강 헝가리와 푸스카스가 이끄는 헝가리와 우리 대한민국 정말 변변한 축구화 하나 없어가지고 나무로 만든 축구화를 신고 뛰었던 아직까지 전쟁 포탄의 연기가 자욱한 대한민국에서 50시간 걸려서 스위스에 도착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바느질로 백넘버를 단 우리 선수들. 삑! 시작 호각이 불려졌습니다. 근데 한국 선수들이 안 뛰어요. 왜냐? 그때 한국 선수의 전략은 뭐냐면 한국팀의 전략은 뭐냐면 전원 수비였어요. 골키퍼 이름이 홍덕영 선수였는데 골대 앞에 선수들이 다 싹 다 서가지고 전진을 안 하는 거야. 전원 수비. 그러니까 한 골도 안 먹겠다 이거야. 거의 소림 축구를 한 거예요. 주성치에. 아우! 그걸 보고 헝가리 선수들이 당황한 거예요. 왜 쟤네들이 그 골대 앞에서 안 나오지? 그러니까 볼을 차도 막 6탄 공격으로 막아내니까 한국 선수들이 야. 그래가지고 이 헝가리 팀이 갖고 있던 마의 10분 어떤 팀과 상대하더라도 분명히 10분 안에는 한 골을 넣는다. 10분을 넘어도 0대 0이었어요. 그때 헝가리 팀 멘붕입니다. 우리 지금 한 골도 못 넣은 거야? 10분 아닌데? 넣을 수가 있나? 골대 앞에 지금 거의 인간 스크럼을 짜고 있는데 사람들이. 근데 10분이 지나니까 이제 한국팀 그때 감독이요. 한국팀 감독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어차피 이 경기는 우리가 진다. 헝가리와 싸워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길 순 없다. 근데 말이다 얘들아. 한 골만 딱 넣자. 질 때 지더라도. 지금 전쟁의 피해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냐. 딱 한 골만 넣자. 지금부터 전원 수비에서 전원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이제 헝가리 골대 쪽으로 달려가는데 당연히 객관적인 그런 그 전력에서 상대가 안 되죠. 그때 홍덕영 골키퍼가 막아낸 유효 슈팅만 30개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엔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홍덕영 골키퍼가 정말 살신성인했습니다. 유효 골을요 30방을 막아낸 거예요. 자, 지금 한국 대표팀, 야, 저도 좋다. 저도 좋으니까 딱 한 골만 넣고 정말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힘을 주자. 전원 공격을 하는데 이 스토리를 스위스 장내 아나운서가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방송을 합니다. 뭐라고 방송하냐면 이 스토리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관객들에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헝가리 팀을 응원하지 마시고 지금 저렇게 투지로서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팀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팀은 지금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정말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그런 국가입니다. 지금 초토화가 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 팀에게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했고, 또 이 경기를 중계하던 캐스터들도 그 말을 중계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팀이 어떤 팀이고 지금 막강 헝가리에 맞서가지고 저렇게 투지를 보이면서 싸우고 있다. 결과는 9대0으로 우리가 졌습니다. 잘 싸운 거예요. 9대0. 외신들은 20대 0을 봤어요. 잘 봐줘가지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홍덕영 골키퍼가 푸스카스, 오죽했으면 푸스카스 상이 있어요. 지금도요. 손흥민 선수가 타간 그 푸스카스상. 유효골을 30개나 막아냈습니다. 9대0 잘 싸운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 보니까 한 90년도 후반인가? 홍덕영 골키퍼와 그 푸스카스, 헝가리 그 대표팀의 푸스카스가 다 늙은 할배가 돼서 만났더라고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푸스카스, 당신이 정말 그 발로 찬 축구공 정말 대포알 같았어. 아이고, 덕영이 그때 정말 참 기특하게 잘 막아내더라고 내 볼을. 참 할배가 돼서 둘이 만난 그 장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헝가리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소식을 이 단지 스위스에 이제 퍼진 거죠. 그러니까 다들 대한민국 선수들 숙소가 어디냐 다 물어서 찾아가가지고 응원의 메시지도 전하고 파이팅 정말 잘 싸웠다 잘 싸워라. 우리 스위스는 대한민국 편이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응원 물자도 갖다 주고 돈도 현찰도 줬대요. 현찰도 주고 이거 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2차전은 튀르키예와의 2차전이었는데 잘 싸웠습니다. 7대0으로 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첫 월드컵 데뷔전 끝나가지고 그 어려운 길 또 50시간 걸려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말이죠. 그때 이제 영국이나 독일 같은 다른 이제 FIFA 회원국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부터는 한국 같은 저런 허접한 팀 초대하지 말자고 월드컵에. 왜? 물 흐린다고. 뭐야? 아니 지금 뭐 이게 빵빵거리고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를 가리는 건데 아니 뭐 안 됐긴 안 됐지만 한국 같은 팀 다음부터는 월드컵 초대하지 말자고. 그랬더니 당시 피파 회장이었던 줄리메라는 회장이 있었거든요. 줄리메. 지금 월드컵 우승컵이지 않습니까? 지구본 있고 밑에 긴 거 있는 월드컵 우승컵이요. 그거 이전에 있던 월드컵 우승컵이 있었거든요. 검색하면 나와요. 그 컵 이름이 줄리메 컵이었어요. 그 줄리메가 방금 말씀드린 피파 3대 회장이거든요. 피파 3대 회장 줄리메의 이름을 딴 컵인데 이렇게 피파 회원들이 한국 같은 허접한 팀 초대 좀 합시다. 물 흐린다고요? 이 말을 하자마자 명언을 남깁니다. 안 됩니다. 월드컵은 말 그대로 월드니까 전 세계인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돼야 됩니다. 한국 같은 팀도 당연히 월드컵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명언을 남깁니다. 줄리메가. 누가 합니까? 한국같이 못 사는 나라가 나중에 월드컵을 개최할지. 그 꿈은 2002년도에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카타르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카타르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 큰 나라잖아요. 거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의 오른쪽으로 보면요. 땅콩같이 뽁 튀어나와 있는 조그만 반도 나라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로 봤을 땐 카타르가 보이지도 않아요. 카타르는 돋보기로 봐야 될 정도로 작은 나라. 우리나라 한 경기도 정도 사이즈예요.
경기도 정도 사이즈. 그 나라의 수도는 잘 알다시피 도하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수는 어디입니까? 물론 이스라엘과도 원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최악의 원수예요. 최악의 원수.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맹주,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 이 차이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시아파가 뭐고 수니파는 뭔지. 모하메드 예언자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다음에 너무 일찍 죽어버렸어요. 후계자 설명을 안 하고 꼴깍 죽어보니 다음 2대 그런 지도자를 어떻게 뽑아야 되냐 논란이 있었는데, 한 파에는 모하메드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친인척 가운데서 2대 지도자를 뽑자가 한 파였고, 또 하나는 야 그럴 필요가 있냐,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실력 있는 사람을 뽑자. 두 파로 나뉘어요. 피가 섞인 사람을 뽑자가 시아파예요. 그리고 뭔 소리냐, 실력 있으면 아무나 뽑자가 수니파예요. 이거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야지 시아버지 같이 시아파. 뭔 소리야, 실력 있으면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 1등 2등 3등 순위가 중요해. 수니파. 이렇게 외우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이 수니파의 맹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의 맹주가 이란인데 정말 죽일 듯이 싸워요. 이번에 전쟁까지 난다고 했죠. 당연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에 빌붙어 있는 카타르도 원래는 수니파인데 종교를 약간 초월한 국가예요. 이란과도 친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 딱 찍힌 거지. 너 카타르 땅콩만한 거 어디 이란이랑 친하려고 해. 카타르가 굉장히 약간 개방적인 국가예요. 여러분, 아랍 방송사 가운데서 가장 개방적인 방송사가 어디입니까? 아랍 방송사가 맞아? 할 정도로 굉장히 진보적인 발언을 하는 방송. 맞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이 카타르 방송사예요. 카타르.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화도 못 보고 노래도 못 불렀어요. 엄격하게 정말 보수적인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여자도 운전 못했어요. 근데 카타르는 어느 정도 개방적이냐면, 물론 디즈니랜드나 뭐 이런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없지만 이게 있어요. 화가 난다! 앵그리 벌드 월드가 거기 있어요. 테마파크가. 그 정도로 개방적인 나라거든요.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축구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다음 시간엔 다른 스토리 갖고 오겠습니다.